안녕하십니까. 8번째 락강 시리즈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락강의 타자, 소제목은 욕망의 탈주나 다양한 제목을 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도는 오늘 락강의 타자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리에서 주로 타자의 개념은 53년에 발표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이라는 그 논문, 그 다음에 장 이폴리트의 프로이트의 부정에 대한 그 논평을 언급하면서 답을 다는 그 부분, 그리고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논문, 57년도에 발표됐죠. 그 다음에 또 정신병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이런 거에서 거의 중반부, 에크리의 책의 중반부에 나타나 있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그죠. 바로 락강의 어떤 그 타자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도는 오트러, 불어로 오트러가 대문자로 쓰면 대타자고, 그죠? 소문자로 쓰면 소타자죠, 그죠? 그래서 이 타자의 개념이 왜 락강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지 예도가 오늘 지금부터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방식으로건 이 타자의 어떤 담론이 확산되는 그런 거죠. 데리다한테서도 있고, 특히 레비나스의 대타자와 소타자 개념이 나타나고, 레비나스한테서도 락강한테서는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죠. 사실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강좌로 하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오늘은 락강의 타자의 개념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분석은 락강이 그 상징계와 또한 이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질서를, 그죠? 언어의 기표의 개념으로 떡칠을 하면서, 사실 정신분석학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분석의 어쨌든 주체의 형성은 정신분석자와 환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죠, 나타나는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치료를 하면서 주체가 재구성되잖아, 그죠? 그 점에서 이 대화의 어떤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표의 어떤 그러한 법칙은 또 다른 기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한 이 기표의 법칙은 말을 하는 자, 파롤의 어떤 파롤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말에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락강은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 개념을 똑바로 살려내기 위하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자를 끌고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락강 당시에 이미 헤겔의 철학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특히 프랑스에서는 코제브라는 사람과 이폴리트가 주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헤겔의 철학을 프랑스에 소개한 그러한 대가들이죠. 락강 역시도 이 두 사람에 근거하여 헤겔을 배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정신분석계에서는 이런 타자의 담론, 이런 게 있어서 피분석자와 분석자 사이에, 그 환자와 분석자 사이의 관계를 이러한 타자의 개념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락강은 이 타자의 개념을
철저히 정신분석학에서 가지고 정신현상학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신현상학의 그 자기의식을 다루는 부분이 있죠. 젤프스트 베부스트자인에 다루는 그 부분에서 끌고 오는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자기의식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의 이 부분을 락강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어떤 그 담론은 철저하게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에서도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타자 개념이 아주 큰 그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학에 그 타자 개념을 끌고 오기 위하여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의존하고 거기로부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그 자기 분열, 불행한 의식의 개념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타자 개념을 끌고 옵니다. 그죠? 근데 이 타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프로이트한테서 프로이트의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타율성과 그 다음에 자아의 편심력이라고 하는 그죠? 그 개념들이 이미 나타나 있잖아.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의 중요한 타자 개념이 뭡니까? 그게 부정의 개념인데 그거를 에크리에서 독일어로 바로 씁니다. 페어라이눅이라 그러는 이 부정이 뭐야? 이건 편심력이고 타율성이에요. 프로이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자가 이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갖고 있었던 이 무의식의 타자가 성인이 돼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타율성의 개념이 있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편심력의 어떤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타자성은 또 뭔가 하면은 성장한 자아가 그죠? 성장한 자아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언어와 법을 배우면서 이제는 사회 속으로 편입되잖아. 그런데 이 자아가 이 사회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러한 무의식의 본능이라든지 충동적인 것들을 감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방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의 기제를 프로이트가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아의 부정성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자아 속에 타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는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아가 방어 기제를 통하여 스스로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락강은 이제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의 교훈이 뭐야?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의식이 나 자신의 자기의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나타나듯이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의 자기를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기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면은 나 자신의 자기를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나의 자기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 속에 타자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타자는
나의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요. 이미 어떤 타자가 후천적으로 따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의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타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처럼 나중에 노예가 주인이 되고, 정신적으로, 주인은 노예가 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욕망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프로이트의 이러한 부정성의, 어릴 때의 타자가 성인이 돼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적 담론에서 그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방어하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타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이 인정은 언제나 타자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노예가 뒤집어지듯이 나는 나의 말을 타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의 언어가 이제는 락강을 통하여 그 인정투쟁이 이제는 거기에서 언어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게도 락강은 이 타자의 담론을 자기 그 에크리에서 금방 제가 언급했던 그 다양한 논문들, 에크리의 중반부에 있는 4-5개의 논문들에서 계속 타자를 이야기하는데 타자와 자아의 어떤 그런 상호적 대화 속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말을 더 씌웁니다. 말을 하도록 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정신병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다양한 락강의 텍스트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아의 말은 질문이고, 또한 타자의 말은 응답으로서, 그죠? 자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말을 타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아는 타자가 없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거짓말조차도 불가능한. 그래서 타자는 언제나 자아 속에서의 뭐예요? 진리의 보증인이다. 그리고 자아의 말은 타자 안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이게 다 욕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 대지어라고 하는 이 불어 개념이 사실은 헤겔의 베기얼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투쟁이잖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욕망의 언어는 뭐야? 자아가 이 말을 할 때 타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 자아는 자기 관심이 이거란 말이야. 자아가 이렇게 했는데 타자는 지금 그 말을 다른 말로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 특히 여성과 남성의 대화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남성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투쟁에 약한 게 남성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여성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격지심에 의하여 과도한 해석을 통하여 성질을 부린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타자의 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무의식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대화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타자와 자아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욕망의 흐름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상징계의 어떤 그 핵심적 특징을 아프성스라 그래요. 락강은 아프성스가 뭐야? 에브선스야. 부재야, 부재. 부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상징계입니다. 상징계에는 구멍이 나 있고 균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실제계의 구멍이 상징계에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재의 기표는 언제나 욕망의 언어로 대체되는데, 이 기표들의 의미와 연세에서 이 연세고리의 수직적 은유의 개념은 언제나 의미의 충족을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타자는 딴 얘기를 지금 딴 얘기로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투쟁 속에서 결국 주도권은 자아가 아니라 타자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는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에고라고 하고 모아라고 하는 이 불어의 자아 개념은 주로 어디에서 영향을 미쳐? 주로 그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는, 그죠? 자아의 어떤 그 개념이니까 상상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계의 이 자아가 상징계로 언어와 법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면은 비로소 타자와의 욕망투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 타자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이미 자아의 어떤 자아의 형성 자체 안에서 거울 단계에 자아가 투사한 뭐죠? 거울에 비춰지는 어린아이의 자기 모습, 나르시시즘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그 연못 위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파편화된 신체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타자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계로 들어가게 되면 타자는 대타자가 돼버려요. 이해가 돼? 그래서 대타자의 개념은 락강한테서는 뭐겠어요, 여러분? 기표입니다, 기표. 기표가 바로 대타자예요. 오트러라고 하는 이 대타자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법이야. 사회의 법. 사회의 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구조 자체가 대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타자는 뭐야? 소타자는 자아가 거울 단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투사하고, 그리고 그 투사된 것을 자기라고 믿고 착각하는 자기 자아 속에서 투사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타자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락강한테서. 그러니까 이 타자는 내 대가리 속에도 있지만은 이게 어려운 거야, 철학은. 그러니까 타자,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 철학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사유를 따라가려면 그 타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크게는 내 대가리 안에 있는 주체의 맞은편에 있는 투영된 자아에 의해서 투영된 그 타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 타자 말고 나의 주체가 형성되는 구조, 상징계에서 나의 주체를 형성하는 기표들의 움직임, 그게 바로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표들의 상징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넓은 개념의 타자가 바로 대타자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결코 이 대타자를
지배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이 대타자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 대타자는 자아와 주체와 타자와의 대화 속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그 대화의 욕망투쟁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일치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욕망투쟁에서 의미가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는 기표의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 대타자는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주된 어떤 그러한 개념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락강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유를 보면 대타자는 그 거울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징계로 진입 못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거세 공포증에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부재한 기표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기표가 있으면은 좋은데, 기표가 어린아이의 어떤 동일시를 통하여 나타난 어머니는 최초의 최초의 타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대타자라고. 그러나 이 대타자가 지속적으로 자아와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부재한 기표로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계의 넓은 구조의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언어, 기표의 사슬 아래로 어떻게 보면 포섭돼 버립니다. 이게 훨씬 큰 개념이잖아. 그래서 대타자는 이러한 기표의 언어의 어떤 사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타자는 끊임없이 그 자아의 어떤 자기 투사물과의 관계, 또 실제로 타자와의 어떤 대화 속에 들어와서, 그죠?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또 그 말 속에 1차적인 언어의 배후에 들어가서 또다시 자기를 치환시키고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환유와 은유의 끊임없는 그러한 수직적 수평적 운동에 의하여 상징계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조에 근거하여 주체는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이폴리트의 프로이트의 부정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결코 칸트의 선험적 종합과 같은, 헤겔의 종합의 개념과 같은 그런 걸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요. 헤겔에 의존하면서 헤겔의 종합의 개념은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쥔테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이 독일어의 이 종합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자아를 부정해버려. 왜? 프로이트나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뭐예요?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타자를 통하여 나에게로 동일시하면서 나에게로 종합하면서 주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뭐죠?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뭔가 하면은 타자와의 담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최초의 주체가 삭제되고 없어지면서, 그죠? 새롭게 구성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인 담론을 통하여 환자와 정신분석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밝혀지는 새로운 텍스트에 의해서, 그죠? 자아는 또다시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치료는
칸트의 종합의 개념이라든지 헤겔의 종합의 개념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통일되는 그런 자아에 의해서 자아 자신의 어떤 만족과 충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부정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정신분석의 자아는 결코 헤겔의 종합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리고 후설 메를로 뽕띠를 이야기하면서 지각의 현상학을 이야기하면서 뭐야? 현상학적인 관념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아도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칸트나 후설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한 자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무의식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타자의 담론으로서 자아를 구성하는 출발점 안에 있는 거예요. 타자가 언제나 나의 자아의 구성, 자아가 만들어지는 걸 주체라 그러잖아요. 이 주체의 형성 과정의 출발점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이 타자의 담론, 이 타자의 얼굴, 이 타자성이 이미 내 대가리 안에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다른 장소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이건 프로이트랑 락강이 같이 가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것에 의하여 그러한 종합이 되기는커녕 이 타자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죽음, 상징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충동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이 타자성은 이 주체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재형성하게 만들고 다시 완전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내 안에 점령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의 카덱시스는 독일어의 배제중이잖아. 배제죄는 뭐야?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군이 뭐야? 본능의 에너지의 과대 집중을 통하여 무의식 속에 점령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언어를 통하여 과도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것이 의식으로 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점령군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이거를 여기서 락강이 정신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프로이트가 어디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꿈의 해석과 그 다음에 정신분석 입문에서 이야기한 다른 현장, 독일어로 아인 안더를 샤우플라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인 안더를 샤우플라츠가 다른 장소, 다른 현장. 샤우플라츠는 무대요 현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대와 다른 현장을 프로이트가 사용하는데 그건 무의식의 지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주체 속에 타자의 점령지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점령지가 있는 거야. 락강이 이 독일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자의 담론이 아니라 타자가 내 속에 점령해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주체가 칸트와 같은 그런 종합을 통하여 그리고 헤겔과 같은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완벽한 자아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락강의 제자인 지젝이 헤겔 해석에서 철저하게 부정의 부정을 우러나가는 이 헤겔의
종합의 개념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락강한테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락강한테서 있는 거는 뭐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부정의 개념인데, 이것은 헤겔이 말하는 부정의 부정이 아니라 그냥 헤겔이 말하는 자아 속에, 주체 속에 타자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건 부정이잖아요. 나의 감각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 타자성, 요까지는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또 부정해서 긍정으로 가는 거는, 정신분석자의 몫이긴 하지만, 그걸 베야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페얼나이농은 이러한 타자성에 의해서 휘둘려서 주체가 정신병을 앓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면, 여기서 긍정은 뭐야? 긍정은 정신분석자의 어떤 역할을 통하여 치유된 어떤 그런 거겠죠. 이게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자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이런 긍정은. 그러나 락강은 이 긍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분석의 학자들에게 이 자아의 어떤 당신들의 그 노력을 인정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당신들은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 정신분석을 하는 면담 중에 나타나는 모든 환자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락강이 정신분석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락강은 철학으로 편입되기는 했지만은 정신분석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분석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신분석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됐죠? 이런 방식으로 종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점령군이 들어와 있고, 그 점령군은 내 속에 또 다른 뭐예요? 또 다른 어떤 그 장소, 무대, 샤우플라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자아의 활동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을 뒤흔들어 놓고 왜곡시키고 탈주시키고, 그리고 그것만 있어. 어디? 이 안에도 있고 타자가 밖에도 있어, 여러분. 그 밖에 있는 타자가 뭐야? 대타자죠. 대타자는 뭐야?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타자와 말을 할 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언어의 구조죠. 상징계의 구조가 타자잖아. 이 대타자가 또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하여 자아가 통각을 통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락강은 철저히, 그죠? 당연한 거죠. 철저히 반대하고, 후설과 메를로 뽕띠의 선험적 관념론, 선험적 관념론, 현상학적 관념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아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주체는 언제나 타자에 의해서 재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고, 언제나 이 타자인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언어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 타자의 담론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익혀서, 그죠? 그래서 이 자아의 전체적인 구성을 함께 살펴본다면 그런 종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체의 개념, 그건 뭐죠? 언제나 점령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기표의 놀이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그 주체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점령군은 그죠?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내 밖에서 주체를 형성하는 또 다른 기표들의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는, 상징계의 주체는 뭐야? 말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죠? 그러한 아주 힘없는, 나약한 그런 주체라는 거야. 그래서 대타자는 자 밖에서 자 주체를 괴롭히고, 그리고 내 속에 또 다른 소타자가 또 나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투영된 거울과 같이 환상을 갖고 있는 자아에 의해서 투영된 그런 타자도 또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 자아는 결코 상징계의 주체로서 올바른 통합적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의 담론은 욕망의 어떤 언어에 의하여, 욕망의 힘에 의하여, 그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비유가 있습니다. 불어의 르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응시야. 영어의 게이즈입니다. 게이즈인데 응시가 있어. 여러분, 응시는 누가 하는 거야? 자아가 하는 거야? 타자가 하는 거야? 타자가 하는 거예요. 자아는 단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아는 타자를 봅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언어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아는 타자를 보는 거야.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겔한테 적용시키면 노예가 주인이 노예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누구한테 있어? 자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그걸 안 봐주면은 그게 응시가 안 되잖아. 응시가 되려 그러면 타자가 또 역으로 같이 자아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르가르의 주체가 누구야? 르가르의 뭐라 그러나? 르가르 응시의 주인은 누구야? 타자예요. 노예가 봐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타자들이 내가 옷 입은 걸 봐줘야 돼요. 예도의 강좌를 들어줘야 된다고. 막말로 말하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타자들이 모든 백날 잘하면 뭐 하냐고. 타자들이 나의 시선을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타자가 거기에 응답하여 인정하면서, 헤겔의 용어를 말로 표현하자면 인정하면서 봐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 응답해서. 그게 르가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힘의 이동이, 그래서 헤겔을 붙잡은 거야. 락강이. 그러니까 여기서 르가르의 응시의 힘의 이동이 처음에 마치 우리가 그냥 보면 누구한테 있어? 마치 자아한테 이게 있는 것 같아. 맞죠? 자아한테 이게 응시의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역으로 말하자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쳐다본다 그럽시다. 그럼 노예가 노예가 그걸 바라봐 주면서, 왜요 주인님?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를 그래서 인정투쟁에서 이기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헤겔의 교훈이잖아. 그러니까 죽일 수 없고 살려두는데,
나중에는 자연과의 노동의 관계를 통하여 주인이 정신적으로 노예한테 예속되게 되어버리잖아, 나중에는. 이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이 타자에 의해서 나의 눈의 시선이 인정돼야 되는 거야. 그 인정되는 게 응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야훼가 보낸 이스라엘의 신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잖아. 그런데 야곱이 시선을 보냈는데 신이 응답하지 않아 봐. 그러면 그게 무슨 응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볼 때 자기 시선은 자아한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정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상대인 타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인정되고 투쟁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타자한테서 들려져서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타자한테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곧 나의 욕망의 투사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타자는 그 말의 기표를 그냥 그 기표대로 듣는 게 아니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하면 노예는 그래, 맞아. 그런데 노예의 욕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대지어라고 하는 이 욕망은 언제나 서로 간의 상호 주체적인 대화에서 그 대화의 합의를 언제나, 그죠?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다 그래도 그 합의 속에서는 뭔가 기만이 있고, 뭔가 속임이 있고, 아니면 뭔가 힘의 대칭이 기울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완전히 맞아서 일치되는 지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이거를 탁월하게 락강이,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서 하이데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락강은 하이데거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미나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하이데거를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이데거 냄새가 나. 여러분, 하이데거가 그런 인물이에요. 락강한테서 비판도 받지만은 엄청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현실 원칙을 넘어서 옌자이츠 데스 루스트 프린치프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책이 있죠. 거기서 프로이트는 폴트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합니다. 폴트다가 뭐야? 폴트는 뭐예요? fault, 뭐야? 영어의 away입니다. away. 떨어져 나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다가 뭐야? 다는 거기에 있다는 거야. 내가 현존재할 때도 맨날 하이데거에 다 얘기하잖아. 다 폴트 놀이가 있어, 독일에. 그래서 그 현실 원칙을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해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그 어린 아이의 실패 놀이에서 폴트 다가 있어. 저쪽으로 뭐 이렇게 던지면 폴트고 이쪽으로 오면 다, 이런 놀이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그 아이한테서 그 놀이를 하도록 둔 거야. 그럼 아이는 폴트 다 놀이만 하면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정신분석학적으로 폴트 다, 떠났다 왔다, 사라졌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뭘 나타내는 거야? 엄마가 사라져서 내가 지금 외롭다. 엄마가 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엄마가 없는 동안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엄마의 부재와
부재와 현전의 변증법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폴트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주체 안에는, 그죠? 우리의 주체 속에는 균열이 있고, 그리고 그 균열을 봉합하는 통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균열의 힘이 더 세다는 거야, 락강은. 그리고 사라짐과 부재와 현전이 있는 거야. 우리의 주체 안에는, 우리의 주체 안에는 욕망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욕망에 기가 막힌 변증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재와 현전의 변증법이야. 하이데거 냄새 나죠? 탁월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폴트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주체는 이런 방식의 이원론적인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해체가 있으면 그 해체를 종합하는 어떤 종합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울 단계에서 나타난 꼴모르셀라라고 하는 파편화된 신체, 파편화된 몸이 있죠. 그 파편화된 몸은 자아가 자기 자신을 통합할 수 있는 자아인식의 토대가 되는 거죠. 맞죠? 파편이 있으면 종합이 있는 거예요. 파편 속에서 주체는, 자아는 자기 자신의 의식, 자기 자신이 이게 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맞죠? 파편이 없는데 어떻게, 파괴가 없는 곳에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죠? 해겔의 주인이 언제나 노예를 인식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나는 나의 이물질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탁월한 묘사를 하이데거의 부재와 현전의 변증법으로 그 프로이트의 폴트다의 이야기는 이러한 주체의 타자성의 어떤 타자성이 주체를 형성한다. 주체가 자기를 아무리 자기 자신을 타자를 포섭하여 통합하는 그 순간에도 그 통합 속에는 타자성에 의한 균열이 숨어 있다. 아, 기가 막힌 해석이죠. 엄마가 없다. 그러나 엄마는 올 것이다. 아, 이 폴트다 놀이 알죠? 독일에서 하는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야 나오는, 욕망의 원칙을 넘어서야 나오는 이 일화가 락강한테서는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음과 거기에 없음이 있다. 뭔 말이에요? 주체는 거기에 있음으로써 욕망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타자는 뭐야? 그게 뭘 거기에 있어? 이러고 앉아 있거든. 이해가 돼요? 이게 합치할 때조차도 타자와 자아, 주체와 타자는 결코 일치될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저는 락강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 있죠. 다 합의를 했어. 맞아. 다 쓰면 얘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오케이. 여러분, 그게 진짜 오케이입니까? 진짜 오케이냐고. 그걸 뜯어봐봐. 거기에 타자성에 의해서 구멍이 난 그런 합의라고요. 그런 합의가. 이해가 되지. 내 예도의 비유를 따라올 수 있겠죠. 모든 합의 안에는 타자성에 의해서 구멍이 난 거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맞죠? 일치가 어디 있어? 일치는 일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뭐. 일치를 바라는 거는 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어떻게 타자와 일치될 수가 있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타자와도 일치 못하는 게 자아인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리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게 나타나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나는 이 나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자기의 육체성을 엄청 저주했잖아, 여러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육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욕망의 담론에 의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폴트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폴트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금방 다시 다가 돼. 그런데 그 다는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그 전에 다 폴트인데 그 전의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다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정신분석자는 이러한 폴트 다와 같은 프로이트의 언급처럼 그런 작은 소리에조차도 비언어적인 그러한 의성어잖아. 그게 뭐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에조차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죠? 그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심코 던진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는 의식의 세계에서 파악될 수 없는 무의식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의 일상의 말 속에,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소리 속에 타자들의 무의식의 목소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내 자신의 내면 안에서도 갖추고 있고 내 바깥에 있는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타자의, 그러니까 소타자만 있으면 쉬울 것 같아. 소타자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락강의 주체가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주체인 이유는 대타자, 상징계의 기표들의 놀이가 주체는 결코 이 상징계의 대타자들, 기표들의 놀이를, 연세와 놀이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주체는 언제나 이 타자성에 의해서 타자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타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한 엄청난 철학, 그죠? 거기에서 무의식의 어떤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현장, 아인 안더를 샤우플라츠가 락강의 사유 속에 프로이트를 통하여 헤겔의 부정이란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정의 목소리는 지적을 통하여 오늘날도 헤겔의 종합을 거부하는 부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부정은 언제나 부정으로서 자아의 통합을 해체하는 부정이라는 것.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추스.